니콜라. 최후의 순간까지 싸워라. 니콜라는 클리프니가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있는 반체제 운동이 가까스로 활기를 되찾았다는 것을 알았다. 권능을 가진 신이 되려면 자기 말이 즉각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니콜라 웰즈는 지하 공동체 모두가 잠든 시간을 이용하여 컴퓨터 앞에 앉았다. 니콜라는 영감을 떠올린 다음 컴퓨터의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거실에서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는 어린 모차르트 같았다. 다만 니콜라는 음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신으로 바꾸어줄 페로몬의 교향곡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최후의 순간까지 싸워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봉헌의 임무에 충실하라. 너희가 우리를 지성으로 공양하지 않았기에 고통과 죽음을 겪는 것이니라. 손가락들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신이기 때문이다. 손가락들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위대하기 때문이다. 손가락들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강하기 때문이다. 이는 진리에. 니콜라, 안 자고 뭐하니? 조나탄 웰즈가 하품을 하고 눈을 비비면서 다가왔다. 니콜라 웰즈는 기겁을 하며 컴퓨터를 끄려 했지만 스위치를 잘못 눌러 모니터가 더 밝게 되었다. 조나탄은 언뜻 쳐다본 것만으로도 무슨 일인지 알 수 있었다. 마지막 구절을 읽는 시간밖에 없었지만 그는 모든 것을 알아차렸다. 아들은 개미들이 자기를 부양하게 하려고 신으로 행세하고 있었다. 조나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곧 개미들을 기만하는 니콜라의 그 술책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깨달았다. 니콜라가 개미들에게 신앙을 갖게 했다. 조나탄은 너무나 놀라운 사실을 접하고 잠시 할 말을 잊고 있었다. 니콜라는 어찌할 바를 몰라 아버지에게 달려들었다. 이해해주세요, 아빠. 우리를 구하려고 그랬어요. 개미들이 우리를 부양하게 하려고. 조나탄 웰즈는 당황했다. 니콜라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모든 개미들이 우리를 숭배하도록 가르치고 싶었어요. 우리가 여기에 오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개미들 때문이고 우리를 여기에서 끌어낼 수 있는 것도 개미들이에요. 그런데 개미들이 우리에게 더 이상 양식을 가져오지 않고 우리를 내팽개쳐서 굶게 주기로 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누군가가 반격을 가하고 무언가를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심해서 해결책을 찾아낸 거예요. 우리는 개미들보다 1000배는 똑똑하고 강하고 위대해요. 사람은 누구나 이 곤충에겐 거인이에요. 만약 그것들이 우리를 신으로 여긴다면 우리가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미들이 신을 믿게 했어요. 아빠가 분비꿀과 버섯을 조금이라도 더 먹게 되셨다면 그건 제 덕이에요. 12살짜리 어린애인 제가 아버지와 어른들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때 어른들은 스스로를 개미로 여기고 있었고요. 조나탄 웰즈는 빨갛게 손가락 자국이 나도록 아들의 볼을 사정없이 힘껏 때렸다. 그 소리에 다른 사람들이 일어났다. 사람들은 모두 순식간에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깨달았다. 니콜라가 오기스트 할머니가 아연해 하면서 소리쳤다. 니콜라가 울음을 터뜨렸다. 어른들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다. 부모의 차가운 눈길을 받고 그 기세가 등등하던 개미들의 신이 거짓 울음을 우는 사내아이로 변했다. 조나탄 웰즈가 다시 손찌검을 하려고 하자 그의 아내가 말렸다. 그만둬요. 여기서 다시는 폭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폭력을 없애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왜 이래요? 그러나 조나탄은 극도로 화가 나 있었다. 저 애가 인간의 특권을 남용했소. 개미의 문화에 신의 개념을 도입하다니 누가 그 결과를 이겨낼 수 있겠소. 종교전쟁, 이단, 심판, 광신, 배척 그 모든 것이 내 아들 때문에. 우리 모두의 잘못이에요. 루시는 관용을 바랬다. 어떻게 그 엄청난 잘못을 돌이킬 수 있단 말이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조나탄은 한숨을 지었다.
루시는 남편의 어깨를 안으며 말했다. 그렇지 않아요. 벌써 내 눈엔 해결책이 보여요. 어서 니콜라하고 얘기를 나눠봐요. 고르니게라 자유공동체의 탄생. 날이 밝았다. 오늘 아침 24호는 또다시 안개 낀 지평선을 바라보고 있다. 해야 솟아라. 그러자 태양이 그의 말을 따른다. 24호는 가지 끝에 혼자 앉아 세상의 아름다움에 경탄하며 생각에 잠긴다. 신은 존재하지만 굳이 손가락들의 몸을 빌려 존재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거대하고 괴상한 동물로 바뀔 하등의 이유가 없다. 오히려 신들은 저기에 있다. 고르니게라 나무가 개미들을 끌어들이려고 만들어낸 달콤한 먹이 속에, 풍뎅이의 눈부신 딱지 속에, 흰개미 도시의 온도 조절 장치 속에, 강의 아름다움과 꽃의 향기 속에, 빈대들의 난잡한 교미 행각과 나비날개의 노란 빛깔 속에, 울멍줄멍한 산들과 평온한 강물 속에, 개미를 죽이는 비와 새로운 힘을 주는 태양 속에, 24호처럼 초월적인 힘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24호는 그 초월적 힘이 도처에 그리고 모든 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힘은 손가락들에 의해서만 구현되는 것이 아니다. 그가 신이다. 24호가 신이고 손가락들이 신이다. 더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다. 더듬이와 위턱이 닿는 모든 곳에 신이 있다. 24호는 백사모가 전해준 개미의 전설을 생각한다. 이제 그는 그 전설을 온전히 이해한다.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제인가? 지금이다. 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자기 앞에 놓인 일에 전념하는 것이다. 행복의 비결이란 땅 위를 걷는 것이다. 그는 우뚝 선다. 해야 더 높이 솟아 환히 비추어라. 태양은 또다시 고분고분하게 복종한다. 24호는 걸어가다가 그렇게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나방고치를 내려놓는다. 메르쿠니우스 임무에 더 이상 집착할 필요가 없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제 원정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 24호는 늘 자신의 위치를 몰라 길을 잃었다. 그러나 이제 그가 있을 곳이 바로 여기임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가 해야 할 일은 이 섬을 삶의 터전으로 가꾸어 나가는 것이고, 그의 유일한 희망은 한순간 한순간을 삶의 경이로운 선물로 활용하는 것이다. 24호는 더 이상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어떤 것도 이젠 두렵지 않다. 누구나 자기 올바른 자리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이다. 24호는 백사모를 찾아 달린다. 침으로 물망초배를 수선하고 있는 13호를 찾아낸다. 더듬이들의 접촉. 24호는 고치를 백사모에게 건넨다. 이제 이 보물을 운반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 혼자서 이걸 가져가세요. 난 이곳에 남겠어요. 이제 모든 걸 깨달았어요. 싸움에도 신물이 많고 길을 잃고 헤매는 것에도 지쳤어요. 급작스러운 24호의 페로몬에 놀라 다른 개미들이 모두 더듬이를 곤추 세운다. 백사모는 얼떨떨해야 하면서 나방고치를 받는다. 백사모가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 두 개미가 더듬이 끝을 살짝 맞댄다. 난 여기 남겠어요. 이곳에 도시를 세울 겁니다. 24호가 되풀이한다. 하지만 자네가 태어난 둥지 벨로캉이 있는데, 젊은 개미는 물론 벨로캉이 크고 강력한 연방이라는 걸 인정한다. 하지만 개미 도시끼리 경쟁하는 것엔 더 이상 관심이 없다. 태어나면서부터 각자에게 하나의 역할을 부여하는 계급제도에도 실증이 난다. 24호는 그들과 손가락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살고 싶다. 모든 것을 무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은 것이다. 하지만 자네 혼자 있게 될 텐데, 나 말고도 섬에 남고 싶어하는 병사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과 기꺼이 함께하겠습니다. 불개미 한 마리가 다가온다. 그 개미 역시 이 원정에 지쳐있다. 손가락들을 지지하지도 반대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는 손가락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다른 6마리도 역시
성을 떠나고 싶다고 페로몬을 말한다. 그러다 이번에는 꿀물 2마리와 흰 개미 2마리가 원정군과 결별하기로 결정한다. 개구리들이 너희를 모두 삼켜버릴 거야. 구호가 경고한다. 그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코르니게라 아카시아 가지가 포식자로부터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딱정벌레 1마리와 파리 1마리가 24호의 동아리로 갔다. 그리고 다시 개미 10마리, 꿀벌과 흰개미 각각 5마리가 그들과 합류한다. 어떻게 그들을 만류하겠는가? 불개미 1마리가 자기는 신을 믿는 개미지만 이곳에서 살고 싶다고 신호를 보낸다. 24호는 손가락들에 대한 신앙과 관련해서 그들의 공동체는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고 대답한다. 섬에서는 각자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면 된다는 것이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다. 103호는 전율한다. 처음으로 곤충들이 이상적인 공동체를 만든다. 그들은 페로몬으로 코르니게라 도시라 이름 짓고 나무에 정착하기 시작한다. 호르몬이 가득한 약간의 로얄 젤리를 가진 꿀벌들이 생식개미가 되고 싶어하는 비생식개미들을 원하는 대로 바꾸어준다. 그럼으로써 장차 여왕들이 생길 것이고 공동체는 번영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103호는 그런 결정에 놀란 듯 망연자실한 채 움직일 줄 모른다. 그러더니 다시 더듬이를 움직이면서 원정을 계속할 병사들에게 다시 모이라고 요구한다. 백과사전 나무들끼리의 의사소통. 아프리카에는 놀라운 특성을 보여준 아카시아들이 있다. 그 나무는 영양소나 염소가 뜯어먹으려고 하면 제 수액의 화학적 성분의 독성 물질로 변화시킨다. 동물은 나무의 맛이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나무를 뜯어먹으러 간다. 그러면 그 아카시아는 즉각 향기를 발산하여 근처의 다른 아카시아들에게 약탈자의 출현을 알린다. 몇 분 만에 그 아카시아들은 모두 동물들이 뜯어먹을 수 없는 것들이 된다. 그러면 초식동물들은 멀어져 간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탓에 경보 신호를 감지 못한 아카시아를 찾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동물들을 대규모로 사육하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염소떼와 아카시아 무리가 같은 장소에서 부딪힌 일이 생기게 되었다. 그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먼저 뜯긴 아카시아가 다른 아카시아들에게 위험을 알리면 아무것도 모르는 짐승들은 독이 든 나무를 뜯을 수밖에 없다. 그런 까닭에 많은 염소떼가 독으로 죽게 되는데 인간은 오랜 세월이 흘러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에드몽 웰즈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 제2권. 세계의 끝이 지척에 있다. 정오. 코르니게라 섬에 남은 개척자들이 정착할 준비를 하는 동안 103호는 출항 준비를 한다. 원정군 병사들이 물망추에 올라 자리를 잡는다. 원정군은 배를 댈 건너편 강기슭을 조사했기 때문에 파리들을 정찰 보낸다. 파리들은 정박하기에 가장 좋은 지점, 말하자면 가장 덜 위험한 곳을 찾을 임무를 띠고 있다. 모든 배들이 정박지를 떠난다. 코르니게라 공동체 구성원들이 물가까지 따라와 배를 강으로 미는 것을 돕는다. 개미들은 서로 격려의 페로몬을 교환하느라 더더미를 곤추 세운다. 외딴 섬에 자유로운 사회를 건설한 일이나 세상 저쪽의 괴물들과 싸우는 일이나 어렵기는 매일 반이다. 두 집단 모두 끈기가 있어야 하고 어떤 시련이 닥쳐오더라도 각자가 세운 목표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배는 강 기슭에서 멀어지고 물망초 잎에 승선한 항해자들을 믿는 신을 믿는 개미들이 세운 점토 동상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본다. 함대가 줄지어 나아간다. 물방개의 사공들이 미는 가냘픈 쪽배들은 강물 위로 빠르게 나아간다. 배들 위에서는 풍뎅이들이 함대로 접근하려는 새들을 몰아낸다. 원정군은 그런 식으로 진군 또 진군한다. 포근한 대기 속에 페로몬 군기가 울려 퍼진다. 그들은 거대하다. 그들이 저기 있다. 손가락들을 죽이자. 손가락들을 죽이자. 그들은 우리의 창고에 불을 지른다. 손가락들을 죽이자. 우리는 그들을 죽이리라. 그들은 우리 도시를 약탈한다. 손가락들을 죽이자. 손가락들을 죽이자. 그들은 작은 벌레들의 핀을 꽂는다. 손가락들을 죽이자. 우리는 그들을 정복하리라. 그들은 우리의 목숨을 살려두지 않는다. 손가락들을 죽이자. 손가락들을 죽이자. 이따금 잉어, 송어, 메기가 등 지느러미 끝을 드러낸다. 하지만 뿔풍뎅이들의 경우엔 언제나 빈틈이 없다. 수중 괴물들 가운데 배를 위협하는 자가 있으면 그들은 비호같이 달려들어 이마에 난 창으로 그 자의 비늘을 찔러버린다. 척후 파리들이 녹초가 된 채로 돌아와 항공모함에 비행기가 내려앉은 안뜻 잎에 앉는다. 그들은 뚝 가까이에서 세계의 끝을 보았다고 한다. 어디 그뿐이랴. 그들을 검은 띠 저편으로 건네줄 돌로 된 아치도 발견했다는 것이다. 온수대통이다. 터널을 파지 않아도 되겠군. 백사모는 몹시 기뻐한다. 그 다리가 어디에 있는가? 조금 북쪽에 강물을 거슬러 오르면 돼. 원정군 병사들은 마음이 설렌다. 세계의 끝이 지척에 있다지 않는가? 함대는 큰 피해 없이 맞은편 뚝에 앉는다. 배 한 척만이 도롱뇽의 먹이가 되었을 따름이다. 항해에 그만한 위험쯤이야 늘 따르는 법이 아닌가. 부대별, 종족별로 헤쳐 모여 전진, 파리들이 말한 대로다. 세계의 끝을 결코 본 적이 없는 이들에게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 저기 있다. 신비와 전설에 쌓인 검은띠다. 저기 덩어리들이 연기와 탄화수소로 역한 내가 풍기는 뿌연 먼지 속을 눈이 펑펑 돌 만큼 손을 빠른 속도로 돌아다니고 있다. 눈이 펑펑 돌 만큼. 지축을 흔드는 저 힘은 완전히 미지의 것이다. 그것은 결코 자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백사모가 보기에 돌진하는 그 덩어리들은 세계의 끝의 경비대들이다. 그들은 또 그것들을 손가락들의 화신이라고 여긴다. 자, 저것들을 공격하자. 병정 흰개미가 페로몬을 바란대. 안 돼. 우리의 공격 목표는 저것들이 아니야. 게다가 여기선 안 돼. 백사모는 검은띠가 손가락들에게 놀라운 힘을 준다고 믿고 있다. 덜 위험한 곳에서 싸우는 게 낫다. 세계의 끝 다른 편, 이를테면 다리 저편에서 싸워야 더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어느 부대에나 무분별하고 무모한 자가 있기 마련이다. 흰개미 하나가 그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검은띠 위로 나아가자마자 그는 나뭇잎처럼 납작해지고 만다. 하지만 곤충들이 다 그런 것이다. 무엇이건 시험해보지 않고서는 확신하지 못하는 존재인 것이다. 사고 후 원정군은 백사모를 따라 다리로 가서 손가락들의 무리가 살고 있는 거대한 미지의 땅을 향해 작은 발걸음을 옮긴다. 낯익은 얼굴. 뚜껑문 위로 한 사람의 상반신이 드러내더니 사다리에 선 채 두 사람에게 소총을 겨누었다. 그녀가 사다리를 몇 단 더 올라와 그들과 마주하게 되자 자크 멜리에스는 필사적으로 기억을 더듬었다.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얼굴인데 그와 마찬가지로 레티샤 웰즈 입안에도 금방이라도 떠오를 듯 어떤 이름 하나가 맴돌고 있었다. 총을 내려놓고 의자에 앉으시죠, 선생. 멜리에스는 총을 발치해 놓았다. 이 음색, 이 목소리. 우리는 강도가 아니에요. 제 동료는. 레티샤가 입을 열었다. 경정이 얼른 말을 가로챘다. 이 동네에 살고 있어. 아무래도 좋아요.
그 여자는 전깃줄로 그들을 의자에 묶느라 정신이 없었다. 자, 이제 최상의 조건에 대화할 수 있겠군요. 정말이지 누구였더라. 멜리에스 경정과 당신, 이로 메아리 기사, 레티샤 웰지양, 내 집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둘이 함께. 난 늘 두 사람이 앙숙이라고 생각했는데 웰지양은 신문에 당신을 모욕하는 기사를 썼고 당신은 그녀를 잡아 넣었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이 작당을 해서 내 집에 수버들다니, 그것도 한밤중에. 그건 이번에는 그녀가 레티샤의 말허리를 끊었다. 나는 왜 당신들이 이런 성가신 방문을 했는지 잘 알아요. 자, 말해봐요. 우리 개미들을 어떻게 따라왔지요? 여보, 무슨 일이 있어? 거기에서 누가 얘기하는 거요? 아래층에서 누군가가 소리쳤다. 우리 집에 온 불청객들과 이야기하고 있어요. 뚜껑문 위로 다른 사람의 머리와 몸뚱이가 차례로 올라왔다. 저 사람은 모르겠는데 하얀 수염을 길게 기르고 붉은 체크 무늬가 찍힌 회색 셔츠를 입은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산타클로스, 하지만 너무 나이가 들어 힘이 다 빠져버린 산타클로스 같았다. 멜레스 씨와 웰즈 양이에요. 이들이 여기까지 우리의 작은 친구들 따라왔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제 우리에게 말할 거예요. 산타클로스는 아연 실색하는 듯했다. 한데 그들은 둘 다 유명한 사람들이요. 경찰관으로서 기자로서 말이요. 그들을 죽이면 안 돼요. 게다가 우리는 사람들을 벌써 너무 많이 죽였어. 아서, 당신 포기하고 싶으세요? 공든탑이 다 무너져도 좋아요? 여자가 냉랭하게 물었다. 그렇소. 아서가 대답했다. 우리가 포기한다면 누가 우리의 일을 이어서 하지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녀는 거의 애원하다시피 했다. 흰 수염의 남자는 손가락을 비틀었다. 이들이 우리를 발견했다는 것은 또 다른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죽이고 또 죽여야 한단 말이요. 아무래도 우리 임무를 결코 끝내지 못할 거요. 한 사람을 처치하면 10사람이 나타날 거요. 난 이 모든 폭력에 진절머리가 나요. 산타클로스, 저 남자는 본 적이 없는데 저 여자는 레티샤는 갑작스러운 소동에 머리가 혼란스러워져서 그 부부가 두 사람의 목숨을 놓고 말다툼을 벌이고 있는데도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서는 검버섯이 얼룩덜룩한 손등으로 이마를 문질렀다. 부인과의 말다툼이 그를 지치게 만든 듯했다. 그는 무엇에 매달려 몸을 지탱하려다가 아무것도 붙잡지 못하고 실신한 채 바닥에 쓰러졌다. 여자는 말없이 두 사람을 바라보더니 그들을 풀어주었다. 두 사람은 묶여있던 발목과 손목을 기계적인 동작으로 비벼댔다. 당신들이 저분을 침대로 옮기도록 도와주면 좋겠어요. 저분에게 무슨 일이 있나요? 레티샤가 걱정에 대해 물었다. 병이에요. 요즘에 점점 흔해지는 병이에요. 이는 아주 심하게 아파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가 입은 모험의 전력을 다했던 것도 죽음이 임박했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제가 전에 의사였는데 진찰 좀 해볼까요? 아마 이분의 고통을 덜어줄 수도 있을 거예요. 여자는 슬픔으로 입을 일그러뜨리며 말했다. 부질없어요. 무슨 병인 줄 뻔히 아는데 암이 전신에 퍼졌어요. 그들은 아주 조심스럽게 아서를 침대 시트 위로 옮겼다. 환자의 아내는 곧바로 진정제와 모르핀이 든 주사기를 들었다. 이제 이는 휴식을 취해야 해요. 체력을 회복하려면 수면이 필요하거든요. 자크 멜리에스는 그 여자를 한참 동안 쳐다보았다. 됐어요. 당신이 누군지 알았어요. 같은 순간 똑같은 생각이 레티샤 웰즈의 뇌리에도 떠올랐다. 레티샤 역시 그 부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았다. 백과사전, 동시에 이루어지는 진보. 1901년에 어떤 과학 실험을 몇 나라에서 동시에 실시한 적이 있었다. 그
그 실험에서 일한 1년의 지능 검사에서 생쥐는 20점 만점에 4점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1965년 같은 나라에서 똑같은 지능 검사를 했는데 생쥐는 20점 만점에 평균 8점을 받았다. 이 현상은 지리적 위치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유럽의 생쥐가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 또는 아시아의 생쥐보다 더 영리하지도 덜 영리하지도 않았다. 모든 대륙에 걸쳐 1965년에 생쥐들은 모두 1901년 쥐들의 조상 생쥐보다 더 좋은 점수를 얻었다. 전 지구에서 생쥐들은 진보했다. 마치 지구 차원의 생쥐적 지능이라는 게 존재하면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향상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인간 세계에서도 어떤 발명품들, 예를 들어 불, 화약, 직물 등은 중국, 인도, 유럽에서 동시에 발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오늘날에도 발명은 일정한 기간을 놓고 보면 지구의 몇몇 지역에서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다. 혹시 어떤 아이어들이 대기권 밖 공중에서 떠다니고 있고 그것들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서 인류의 총체적 지식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 에드몽 웰즈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 제2권